리산드로스가 아테네를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Something imponderable. 찬바람이 휑하니 부는 아테네의 뒷골목에는 희채들이 질비하였고 거기는 바짝 마른 개들이 몰려다니며 그 시체를 물어뜯고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아테네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인의 패망과 그에 뒤따르는 참혹한 고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테네는 중부 정치에 망하게 되는데 그 대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아테네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자와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 장군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아주 찰떡궁합이 되어서 아테네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 리산드로스라는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게 무슨 박쥐인지 아니면 무슨 얼굴은 늑대이고 발톱은 독수리의 발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끔찍한 모습의 그림이 바로 리산드로스 의 뒤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데요. 이 사람은 반쪽 시민이었다고 그러죠. 즉 아버지는 스파르타의 시민이었지만 어머니는 노예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총사령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출중하다는 얘기였을 것이고요. 그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산드로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스파르타를 지배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스파르타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기를 꿈꿨다. 아주 야심만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그 노티언 전투에서 알키비아데스의 친구인 안티오코스에게 패배를 안겨줬죠. 그 바람에 책임을 알키비아데스가 지고 쫓겨나고, 그뿐만 아니라 뭐 알키비아데스가 친하다는 장군들이 모조리 선거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결국은 아테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이 리산드로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스파르타에서는 한 사람이 장군을 이어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크라티다스가 스파르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가 그 아리기노 사이 전투에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장군을 뽑아야 되는데, 이 스파르타에서는 이 그 리산드로스의 그 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장군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시키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자가 리산드로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이를 상대할 아테네의 장군은 바로 이 코논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지요? 도망의 명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헬레폰토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번 격전을 치러야 되는데, 제가 이 자세한 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투는 바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리산드로스가 선택한 장소에서, 리산드로스가 선택한 시간에, 이 리산드로스가 선택한 방법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뭐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뭐 볼 게 없지 않겠어요. 아테네가 참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계멸적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180척의 함선 중에서 171척이 불타거나 부서지거나 침몰하거나 납포되거나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겨우 9척만 도망갔다는 겁니다. 또 그 와중에 아테네 시민 3,000명이 포로로 잡혀서 전원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중에 사형당하지 않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후세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마 스파르타의 첩자 노릇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장군이 스파르타의 스파이가 되었다니 그 나라가 그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코논이라는 총사령관은 8척의 전함을 끌고 키프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세계에서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장군이나 또는 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전투에 패배하더라도 그야말로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너는 그냥 도망가고 말죠. 결국은 이제 아테네가 이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거는 바로 아테네 전함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면 리산드로스가 화공을 합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하면 코논이 진을 친 아이고스포탐이라는 곳이 항구가 아니고 그냥 해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빠지고 나면 배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틈을 노린 거예요. 리산드로스가 기습을 해가지고 불화살을 쏘가지고 불을 일러 놓으니까 이건 뭐 싸움이고 뭐고 뭐 해볼 것도 없이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그 9척의 함선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척은 이제 코논이 키프로스로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한 척이 남았잖아요. 그 한 척이 어떤 배냐? 바로 요 배입니다. 전령선이죠. 보통 배보다 한 2배쯤 빨랐다고 그러죠. 이제 이 배가 아테네로 이제 패전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때의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피레우스 항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에 이제 아테네 시가지가 있는데 한 7km 남짓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거기까지는 그 양쪽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운데로 통행을 하고 그 성벽 양쪽으로는 상점과 점포들이 아주 즐비했었다고 그러죠. 피레우스 항구에 이제 그 패전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랄로소가 전한 소식이 피레우스 항구에서 성벽을 따라 시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지자 통곡 소리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죽은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비통해했던 것이다.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잔혹행위를 당하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이게 이제 크세노폰이 전한 이야기입니다만, 그야말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라의 패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이 사람 아테네 시민들은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결사 항전을 하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테네의 성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튼튼한 성벽 때문에 여기를 공략하려고 그러면 당시에는 공성무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이거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리산드로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새로운 전략을 또 짜내서 시행을 합니다. 뭐냐면 당시 아테네는 이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동맹 국가들에 이제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나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포고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 신속히 아테네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은데 그 대신 한 톨의 곡식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당시 아테네는 곡식을 사올 돈도 없었고 또 곡식을 실어올 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하루빨리 항복하도록 만들려면은 아테네 성내에 사는 사람의 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이물 늘려야 식량이 빨리 떨어져서 항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작전을 썼던 거죠. 또 여기 한 수를 더 뜹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그 동맹국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결의를 하는데 아테네 도시를 전부 평지로 만들고, 이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겠다는 얘기죠. 농촌은 양들이 풀을 뜯게 내버려 두자. 이야기는 아테네 시민들 모두를 죽이거나 또는 아녀자들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아치우자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정말 이제 아테네는 끔찍한 일만 이제 당하게 될 처지에 있었던 건데, 이런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펼쳤던 사람은 아테네 바로 북쪽에 있는 테베라는 나라와 또 스파르타로 가는 길목에 있는 코린트라는 두 나라가 그런 주장을 강하게 했다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왜 그랬는지는 이제 다음 차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중후 정치의 대가로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리산드로스가 아테네를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만 파괴한 다음에 아크로폴리스나 아테네 시가지는 전혀 파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도 한 사람도 죽이지를 않아요. 방금 전에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동맹국들 회의에서. 왜 그랬을까요? 뭔가 까닭이 있겠죠.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요분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예, 해밀턴이라는 분인데요. 1867년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당시는 뭐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다시피 하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에도 들어가고 박사 학위는 못 받습니다만, 그래서 이 그릭 웨이라는 그리스, 특히 아테네 문명에 대한 비평서입니다. 야, 정말 주옥 같은 문장에다가 주옥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하도 이 감탄을 해서 이거 번역을 하다 요새 시간이 없어서 좀 미뤄두고 있는데, 언젠가 번역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으로 읽기는 조금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진에 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이 제가 하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날근날근한 게 보이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한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Something imponderabl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 예상도 못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시적 감수성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는데, 바로 이 소포클레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이고, 뭐 장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장군으로서는 뭐 큰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비극 작가로서는 거의 뭐 셰익스피어에 비교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보시듯이 92세까지 사시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법정에 고발하는데, 뭐 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정치산 선고 또는 금치산 선고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뭐 치매 걸린 노인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뭐 했겠지요. 배심원들이 볼 때 정말 그게 맞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는 어떤 뭐 집을 팔거나 사거나 이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뜬금없이 시안수를 촥 낭송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랬더니 이 배심원들이 무능력자로 판결을 내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 아들한테 벌금형을 물렸다는 거예요. 이게 해밀턴 여사가 하는 말이, 이게 바로 something imponderable이다. 정말 치매 걸린 노인네가 그냥 뜬금없이 시를 한 수 그냥 뭐 이렇게 낭송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인데, 바로 이것이 아테네가 항복하는 그런 순간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테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했는데, 이제 그날 밤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은 아테네 시가지나 뭐 아크로폴리스를 포함해서 전부 이제 파괴되겠죠.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 처형을 당하거나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갈 그럴 처지였는데, 그러나 이제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뭐 30년 가까이 끌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성대한 축하 파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일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에우르피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비극 작가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작품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즉 이렇게 아주 목가적이거나 자연, 또 인간의 우정과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금을 울리는 그런 시들을 아주 잘 쓴 사람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맨날 우리 아테네 사람들 만나면 우리 스파르타 사람들 보고 무식하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우리 중에서 누구 그 유명한 그 에우리피데스의 그 멋진 시 한 수 읊을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시를 한 수 촥 이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해밀턴 여사가 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 시를 듣고 나서 복수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시인을 배출한 도시를 어떻게 파괴하느냐, 그냥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떤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뤄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바로 시의 정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테네의 항복 현장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보려면 이제 요거보다 3개월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 되돌아가 봅시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입니다. 자, 암울한 모습의 그림이지요.
이 또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뭐 아테네 사람들은 뭐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합니다. 스파르타의 왕도 찾아가 보고 그 왕의 감독관인 에포로들도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당연하지요. 뭐 전쟁에서 져서 이제 항복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테라메네스입니다. 이 사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알키비아데스와 가깝다고 그래서 완전히 왕따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협상 대표를 시켜주면 내가 한번 스파르타를 설득해 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다 안 됐는데 너희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 또 something imponderable이라는 얘기가 또 등장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말라. 근데 나한테 맡겨달라. 아테네 시민들은 뭐 반신반의했겠지요. 그러나 다른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테라메네스가 이제 리산드로스가 머물고 있는 밀레토스로 건너갑니다. 그 이제 지중해 건너서 지금의 터키 앞바다에 있는 도시 국가잖아요. 이걸리 가는데, 이제 테라메네스가 거기 가가지고 함흥차사예요.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봄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찬바람이 휑하니 부는 아테네의 뒷골목에는 희채들이 질비하였고 거기에는 바짝 마른 개들이 몰려다니며 그 시체를 물어뜯고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오늘은 행여나 좋은 소식이 올까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은 혹시라도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면 어쩌나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 그림하고 해서 그 분위기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3월이 돼서야 겨우 이제 테라메네스가 이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거는 더 암울해요.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진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리산드로스가 말하는데 자기도 더 이상 무슨 방도가 없다고 하더라. 이젠 뭐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항복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아테네가 이제 희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그래서 테라메네스가 참 그 현명한 사람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리산드로스의 그 야망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가 약간 좀 상상력을 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저 아크리토폴리스 저거 말이야. 저거 내 거야. 너 앞으로 그리스를 네가 한번 지배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저거 내 거야. 근데 네 거를 네가 왜 파괴하냐? 뭐 그거 멍청한 짓 아니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봐라 이거. 아테네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코린토도 그러지만 대표적으로 테베가 그러고 있지 않냐. 자, 그럼 아테네 한번 없애보자. 그럼 그거 누구 거 된다고 생각하냐? 너희 거 되느냐? 테베는 아테네하고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냐. 그건 테베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래서 테베가 더 막강해지면 네가 내 꿈을 이루는데 그게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리산드로스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딱 알아차리죠.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의 우리 왕족들이나 그 왕의 감독관 에포르들이 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뭐 될 일도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테라메네스가 고치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날 이제 항복하면 승전 축하 파티인데 뭐 술 한잔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 분위기도 있고 그럴 때 누가 에우리피데스의 시를 멋지게 엎조리면 몇 사람 시켜서 그때면서 야 이거 그럼 아테네 우리 파괴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테라메네스의 지모와 전략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테네가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후정치에 빠져들었던 아테네가 치러야 될 대가는 끝이 없어요. 그 전쟁 후의 패망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혼란이 뒤따르게 돼 있거든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스파르타가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항복을 받아주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제국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함대는 거느릴 수 없다. 성벽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너희 민주주의 포기하라. 우리 스파르타처럼 과두제, 즉 이제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라. 과두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제 30인의 독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하여튼 그때 이제 과두파 중에서도 강경한 사람들하고 좀 중도적인 사람들이 이제 대립을 하게 돼요. 특히 이 과두파를 이끌었던 사람은 크리티아스라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발정난 돼지라고, 행실이 어땠는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리고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 크리티아스를 피해 굶주린 잔인한 폭군이었다고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민주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재산 다 뺏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는 일반 시민들까지 다 돈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재산 다 뺏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뭐 그냥 끊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파를 이끌었던 아테네를 극적으로 기사회생시킨 테라메네스가, 그 사람은 양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크리티아스가 이제 저놈 당장 잡아들여라 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병사들한테 고함을 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라메네스가 이제 잡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인데, 여기 군인이 테라메네스 옷자락을 붙잡고 이제 끌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테라메네스가 그 신전의 기둥을 잡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 다루면은 이게 신성모독이 걸리니까 이제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옷자락만 잡아당기고 있고, 테라메네스는 정말 공포인지 분노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 사람을 보시죠. 이렇게만 안 된다고 이제 만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두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인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다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장면이 뭡니까? 발정난 돼지가 아테네를 위기에서 구한 그야말로 구세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됐던 것입니다만, 이것이 중후정치에 빠져서 아테네가 혼란 중에 벌였던 그런 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건 완전 모함이었거든요. 뭐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든지, 무슨 신을 모독했다든지, 뭐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든지,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람의 새 치혀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결국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뭐 그 과정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요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크라테스가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표결을 붙였던 이게 280대 221명이었어요. 유죄라는 사람이 280명이었던 거고 무죄라는 사람이 221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어서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게 사형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361명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유무죄를 따질 때는 무죄라고 해놓고 그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선동정치와 편가르기 그리고 중후정치에 빠져들었고 전쟁 후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아테네의 시민 인구, 그러니까 성인 남자 인구를 말하는 거죠. 이게 6만 명이었는데 1년에 벌어지는 소송 건수가 이게 4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난장판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 당시 이제 언어자들이 이제 당시 아테네에서 사용했던 언어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아곤이란 말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란 뜻이라거든요. 싸움이 그만큼 유행했다는 얘기죠. 정말로 그 당시 아테네는 자유, 정의, 공정 이런 거에 관한 민주적 질서가 완전히 와야됐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야말로 중후정치에 패망한 아테네가 겪어야 될 사회적 혼란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 리시아스라는 사람이 남긴 글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10명의 유명한 연설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힐 정도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바로 폴레마르코스가 바로 이 리시아스의 형이거든요. 플라톤의 대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첫 장면에 등장하는 폴레마르코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일이 집에서 벌어진 일을 아주 간명하면서도 아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거든요. 그 리시아스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상에다도 이렇게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조각을 해놨습니다만, 그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BC 404년 여름 어느 날 밤이었다. 우리 집은 피리오스 항구에 있었다. 누구인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순간 집안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더 거세게 현관문을 두드렸다. 몽둥이나 곤봉으로 문을 부수기라도 할 기세였다. 우리 집안의 가장인 형 플레마르코스가 모든 각오가 되었다는 듯 눈짓을 하자 노예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한 무리의 장정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들이닥쳤다. 그들 중 우두머리인 듯한 사람이 형에게 잔을 내밀었다. 독당근즙이었다. 남자들을 모두 방으로 밀어놓은 그들은 무참하게 모조리 돌아가며 여성들을 겁탈하였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뒤려하고 그들은 700개의 방패, 금화와 은화, 그리고 120명의 노예들까지 모두 빼앗아 언제 그랬냐는 듯 키득거리며 돌아갔다. 형은 죽었고 가족들은 모두 가택연금 되었다. 나는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고 가까스로 뒷문을 통하여 집을 빠져나와 배를 타고 메가라로 도망쳤다. 야, 여러분, 이렇게 유린당한 집이 1000가구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한 3가구 건너 한 집씩 당한 꼴이죠. 정말 참혹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당한 집만 참혹했을까요? 당하지 않은 집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옆집에서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집일까? 내일은 우리 집으로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그야말로 죽음보다도 더한 공포가 계속 이어졌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중후정치에 망한 아테네의 시민들이 겪어야 될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중후정치의 대가는 2000년 넘게 이어집니다. 바로 2000년 넘게 아테네와 그리스가 에세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물론 요것은 뭐 같은 민족이니까 요거는 제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진 거 로마. 이게 뭐 500년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 돼서 1000년 넘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또 오스만 터키에서 4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습니다. 이걸 전부 합쳐 보았더니 2156년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지배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156년에 에세의 지배를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테네의 그 찬란했던 문명은 그야말로 기나긴 2000년간의 겨울잠에 빠져들어야 했잖아요. 요 그림은 우리가 비엔나에 가시면 쿤스 박물관이라 중앙계단 천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르네상스의 영광이라는 그림입니다.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킨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깨어날 때까지 2000년 동안은 이제 겨울잠을 자야만 했지요. 물론 이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테네 문명이 그만큼 위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2000년 후에 싹이 떠서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씨앗이 그만큼 튼튼하고 탄탄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아테네 문명은 위대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1821년에 유럽 열강들이
자기들의 이제 큰 집 종갓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립을 주선해서 독립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뒤에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요즘에 이르게 됩니다만 요즘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유럽의 열등생, EU의 골칫덩어리라고 그렇게 평가됩니다. 요즘 뭐 조금 좀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 그리스가 조금 더 본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번에 걸쳐서 제가 아테네 패망의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 학기 강의를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학기에는 막 9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테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대한 정치가들이 나타나서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끌었는지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